202쪽은 민족문화수 운동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국어, 그리고 역사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사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30년대 이후가 되면 일본이 한국인의 역사와 전통을 말살하면서 식민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서서 싸우는 치열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독립군의 무장투쟁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에는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조선사 편수회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그리고 조선의 역사책을 우리가 이렇게 조작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보고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첫 번째에 나오는 식민사관이라는 일본 입장에서의 역사적 관점을 만들어냅니다. 날조는 이제 조작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내용 보시면, 자, 날조의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 강점과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려는, 우리가 조선을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이치에 맞는 거다라고 사람들에게 세뇌하고 설득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장기간 이러한 교육이 지속됐을 때 조선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과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식민사관은 말 그대로 식민은 여러분 사람을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문화나 일본의 영토, 일본의 그 역사 등을 옮겨 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이 우리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한국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고, 이제 오류가 있는 내용으로 왜곡한다고 하죠. 우리가 내용을 잘못 기술하는 거, 일부러. 그리고 자율적 주체적 발전 부정. 주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항상 중국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의해서 이런 문구들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10년 이상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 기구도 따로 설치해요. 이게 조선사 편수회입니다.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일본의 관점을 담은 조선사를 편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이제 우리 민족들이 읽어봤을 때는, 한국인들이 읽어봤을 때는 기분 나쁜 그런 내용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선사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래에 있는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입니다. 타율성론은 우리 자율의 반대말이에요. 자율의 반대말은 타인에 의해서, 그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정체성론은 정체가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발전이 없는, 이런 두 가지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타율성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이 지리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여러 왕조가 교체되었지만 역사 발전의 흔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본주의를 탄생시켜서 근대 사회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해줘야 된다? 자연스럽게 일본이 일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은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이 조선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이거를 조선 아이들한테도 장기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일본 논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서 2번, 3번은 이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항하는 그런 사학들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도 마찬가지고, 사회경제사학도 마찬가지고, 실증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셔서 여기서 편의상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목표가 뭐예요? 식민사관에 대항해서 한국 어린이들, 조선의 젊은 사람들에게 민족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나오고 있는데, 역사학자 중에서 박은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채호라는 분이 있고, 정인보, 문일평,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백나무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6명 정도의 역사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역사학자들은 각각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필터가 이제 다 다르죠. 특히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사람들한테는 어떤 혼이 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국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이 한국 통사의 경우에는 잠깐 교과서 살펴보시면, 네,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을 통째로 서술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 시기에 일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이거는 후손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어떤 누군가 해야 되는 반드시 그런 일들이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 지혈사의 경우에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무엇의 역사다? 피해 역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희생이 많고 어떤 피해가 있었음을 누군가가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지금처럼 자세하게 알 수도 있고, 독립운동가에서 누락되신 분들을 추가로 지정해서 국가유공자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대사 연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는데, 조선상고사 책 이름입니다. 상고사는 이 고대보다 조금 더 앞을 우리가 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고대사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기원이라든지 기초라든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민족주의가 중심이 되는 자주적 역사관을 수립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대주의를 비판한다는 거는 중국 의존적인 이런 태도를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30년대 중반이 되면 이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인 안재홍님을 필두로 해서 문일평, 정인보 이런 분들 다 민족주의자인데 조선의 어떤 전통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조선학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특징, 그리고 문물의 예시, 지켜나가야 할 유형, 무형,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조선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에 나오는 사회경제사학과 실증사학은 위에 나오는 민족주의사학하고 라인이 좀 다른데, 백나무님이 지으신 책 조선사회경제사를 보면 유물사관이라고 써 있어요. 유물사관은 여러분 그 사회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상이거든요. 통합사회 시간에 공부 자세히 했을 것 같으니까 요거는 부연 설명은 안 하겠고요. 자, 이에 따르면 칼마르크스의 이 유물사관의 영향에 따르면 한국의 역사도 다른 나라의 역사처럼 세계사의 보편성, 보편 법칙에 따라서 발전을 하였다. 그래서 이 한국만 자본주의 사회나 근대화를 맞이하지 못하고 처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따라 식민사관을 공격하는 거죠. 특히 정체성론 분야를 정면에 놓고 공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증사학은 위에랑 좀 약간 다른데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 기록들을 판단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증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로 증명이 되면 실증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을 굉장히 강조했고, 이 실증사학을 주로 공부하던 학자들의 모임을 우리가 진단학회라고 해요. 진단학회에서 실증사학적인 결과물을 많이 내놨고요. 그래서 위에 것들은 어떤 좀 주관적인 면이 있다면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경제사학,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토대를 둔다면, 실증사학의 경우에는 기록이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증거가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가급적 객관적으로 의견이 들어가지 않게 서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4번은 여기서 한 번 더 테마가 나뉘는데요. 2번하고 3번까지가 역사였다면 4번은 우리 국어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는데 이게 10년 후에 조선어 학회,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조선어로 고쳐주세요.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바뀌게 되고, 자, 두 가지 대표적인 업종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각야날은 한글날, 지금의 이제 그 가을에 있는 이제 공휴일이죠. 그리고 작년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원래 아니다가. 그리고 잡지 한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한국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제대로 쓰자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최현배, 이극루는 대표적인 한글 학자인데 한글 표준화에 기여하면서 맞춤법, 그리고 맞춤법을 토대로 한 사투리,
그리고 큰 사전 이런 것들을 편찬하는데 중심이 되는 학회입니다. 그래서 42년에 결국 이 조선어학회가 어떤 정치적인 변혁을 꾀 했다는 누명을 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룬 게 이제 말모이고 선생님이랑 같이 게임 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언론활동과 교육운동은 어렵지 않은데 이 계량서당과 야학이라고 하는 형태의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야학은 말 그대로 밤과 후에 그리고 이제 그 하루의 끄트머리에 일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형태의 교육기관이에요. 자, 24페이지 넘겨보시면 종교운동 나오고 있는데 종교계도 못지않게 많은 역할을 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사실 크리스트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라 하느님을 믿는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목사님이 근무하시는 곳이고 천주교는 여러분 신부님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는 일도 약간 다르고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약을 준다든지 병원 치료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대학생들을 뽑아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연세대학교라든지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천주교의 경우에는 신부님이랑 수녀님이 이런 기관을 운영해요. 보육원, 양로원 이런 것들을 주로 운영을 하십니다. 그리고 총칼을 든 이제 천주교도들로 구성된 어떤 독립운동, 항일 무장 투쟁단체도 있었어요. 이름이 의민단이고요. 자, 대종교는 단군을 믿는 종교라고 선생님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명절로 중광절이라는 명절을 이제 지내는데 중광절에서 이름을 따온 게 중광단이에요. 그래서 중광단은 나중에 북루군정서로 발전합니다. 북루군정서는 우리가 봉오동 전투할 때 청산리 대첩할 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천도교 아까 나왔는데 어린이날 생각나시겠죠? 방정환하고 관련이 있는 방정환 손병희의 3대 교주인 손병희 사위였어요. 그래서 방정환이 중심이 돼서 천도교 단체들과 함께 소년운동 전개했고요. 나머지 청년이나 여성 운동들도 천도교가 지원합니다. 자, 한용 워낙 유명한 시인이자 스님이라서 알고 계실 텐데 일본이 스님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통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이제 지도부 다툼, 지휘권 다툼에 한용운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 불교를 흡수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친일파로 이용되는 불교 세력이 없게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는 지금도 있는데요. 삼성가가 여러분 원불교를 믿는다 그래요. 불교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였냐면은 부지런하고 뭐 일찍 일어나고 내 집 앞에 깨끗이 쓰고 이런 어떤 생활적인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원불교. 이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살펴봤던 역사학자들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여기 보이시는 박은식, 신채호, 그리고 백남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역사학자일 겁니다. 지금 보이는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국혼 강조했고 신채호는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나에 맞서는 상대와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역사를 정의를 했습니다. 조선사라 하면 조선민족이 계속 투쟁해온 역사라는 거죠. 신채호도 인정하는 거고. 자, 백남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체로 세계사의 발전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과 비슷한 단계로 발전해왔지 조선이 뚝 떨어져 있고 따로 발전 못하고 이런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백남훈 선생님이십니다. 자, 24쪽까지 내용 정리해봤고요. 교과서 보시면서 복습해주세요.